지금부터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시대 남해군의 전략은 다큐멘터리가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겨울을 앞둔 지난 11월 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기온이 30도를 기록했다. 11월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한 날이다. 올해 여름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인 1973년 이후 네 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다. 국토의 3분의 1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던 거리가 갑자기 얼음의 강처럼 변했습니다. 거대한 물살이 덮친 건물.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갑니다. 로 인한 물폭탄이 전국에 쏟아진 가운데 서부 경남에서도 적지 않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6월부터 8월 세계 평균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홍콩도 120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미국에서는 31일 연속 43도를 기록하는 등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흔히 지금 시대를 기후위기 시대라고 부른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이상기후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 삶에도 치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은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남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몽골에 처음 왔을 때 초원으로 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사막화 지역을 방문하고 나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상태가 심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무라는 그 자체는 저희가 보는 나무는 엄청 크고 그다음에 조금 우람한 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그 나무를 심을 때 저는 조금 걱정을 했었던 게 정말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제가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었는데 그 나무 심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몇 시간 안에 몇 그루 정도 작게 심을 수 있는데 그러한 행동을 왜 이제껏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고 제 자신과 조금 비춰봤을 때 조금 아쉽다. 내가 이 작업을 조금 옛날 전부터 해봤었으면 지금쯤이면 내 나무가 하나쯤은 크게 자라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일단 제가 나무를 심어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힘들었으면서도 또 이렇게 지구를 살리는데 동조했다는 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커서 한번 보러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이렇게 환경이 좀 위험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한국 가서도 환경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들의 주인공은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 가서 나무 심기 현장 체험을 한 경남 남해군의 중고등학생들이다. 어떻게 이런 소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얻었을까? 몽골 나무 심기에 함께한 이용수 남해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장의 말을 들어봤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학생 수는 모두 338명입니다. 남해 제1고, 남해고, 남해중, 남해여중, 상주중학교 이렇게 5개 학교가 참가했습니다. 강사님들은 남해 기후위기 군민행동 기후강사 6명과 경남 프로젝트 기반 수업 연구 모임 교사 6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5명을 선발해서 푸른 아시아가 주선한 그 몽골 사막과 현장에 가서 나무 심기와 물 주기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 각자 소감 발표를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갈 기후위기 시대를 절감했다고 했고요. 이후에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감을 들었습니다. 이번 몽골 나무 심기를 주선한 푸른 아시아. 1998년에 설립되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다. 오기출 푸른 아시아 대표의 말이다. 1998년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아시아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목표로 만든 국제 기후운동단체입니다. 몽골은 전 세계에서 기후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서 세계에서 온도가 가장 많이 오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 16배 정도 되는 큰 땅인데 그 땅이 벌써 이제 80%가 사막화가 되고 물이 사라지고 풀이 사라지니까 유목도 이제 파괴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이도가 오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땅도 파괴되고 땅이 파괴되면 땅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한국도 지금 기후위기로부터 이제 좀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식량위기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해수면 상승까지도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몽골이라든가 미얀마에서 했던 우리 모델이 결국 주민들이 삶을 복구하고 생태를 복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들이 삶을 복구하고 생태를 복구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접목해보자 해서 이제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기후 정책도 만들 수 있겠지만 기후 문제를 풀어나가는 미래 세대 그리고 시민들이 있어야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보고 있어서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2030년도까지 한 30만 명의 기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 기후 친구들, 이런 기후 친구들 한 30만 명을 푸른아시아가 좀 형성해보자. 푸른아시아 오기출 대표는 몽골, 미얀마에 이어 대한민국도 심각한 기후위기 지역으로 판단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을 이곳 남해군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오기출 대표의 말이다. 여러 지역을 우리가 좀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시작하면 성공할 때로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먼저 시작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델을 기후 친구 30만 명을 만들어 나가는 모델을 찾아봤는데 이제 남해가 바로 그런 것을 하기에 제일 좋은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해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남해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남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선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현재 여러 자원을 투여를 해서 모델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큰 걸 하나 발견을 한 거죠. 기후위기 문제에서 청소년들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몽골 주민들에게 잘못이 없듯이 청소년들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할 피해는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푸른아시아가 남해의 청소년들에게 몽골 현장 체험 기회를 부여한 건 그들이 안아야 할 고통을 미리 보여주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남해군 청소년들은 어쩌면 기후위기의 현실을 부르는 두려운 미래를 앞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그에 맞는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을 얻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강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남해 안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남해 안에서 기후 강사가 남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이로웠거든요. 또 경남에서 이제 기후 강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 이제 300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300명, 3,000명, 또 남해 주민들이 적어도 이제 4만 명이 넘을 텐데요. 3만 명 이런 식으로 그 기후 친구들이 확장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해가 이제 이걸 통해서 기후 행동 1번지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모델이 남해에서 만들어지기를 원하고요. 기후 행동 1번지. 그러면 이 모델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를 제가 분석해 봤을 때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빨리 퍼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있으면 정부가 이것을 받아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정책을 만들어버리면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고, 또 이것이 되면 아주 세계적인 기후행동 1번지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후행동 1번지가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1번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마 그 남해 와서 이것을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해는 그렇게 되면 관광의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적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머물면서 돈도 쓰고 그죠. 그리고 배우고 이런 일들이 남해에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안기고 있다. 다만 그것이 거대한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인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다 해도 또 맞닥뜨려야 할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 사례를 만나보자. 창선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정주철 씨의 경험이다. 2020년 장마가 닥쳤을 때 그의 농사는 완전히 조진 택이지. 그런데 2020년엔 비가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농사를 망쳤는데 그 해는 내로 봐서는 약 한 60%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리 농민들만큼 현장에서 쓸쓸하게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기후 문제를 제기한 그 기후운동 단체를 후원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이 생기고 여러 활동을 해내는 걸 후원을 정말로 잘했다고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는 사람도 물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은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기후위기는 정말로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미조면 항도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김민창 어민의 목소리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어획고를 100만 원을 올린다 네. 하면 그 조업시간하고 현재 조업시간하고 비교를 하면 배나 해도 종전에 어획고만큼 올리기가 배 이상의 일을 해도 더 힘든 상황. 그만큼 어자원이 고갈되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배 한 척이 없어요. 바다에. 예, 전부 정박 중입니다. 아, 나가봤자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해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인가요? 그부터 우리 연안에서 실제로 어획량이 100만 톤이 무너졌거든요.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완전 몸으로 느끼고 있죠.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남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물메기가 한철 그 고기로는 유명하죠. 대표적인 어떤 거건데 이게 이제 수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저 충청도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물메기 하면 남해가 대표 어종인데 재작년 한 3년 정도는 엄청 그냥 떨어져 체감을 하고 있죠. 생활상에서 어민들끼리 하는 얘기가 손에 물 마르면 돈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농담삼아 하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남해 기후위기 국민행동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태 전 남해 군수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4, 50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산업화라는 것이 시대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고 모두 힘을 합쳐서 그 고기를 넘는 것이 이 나라 이 사회의 그 시대적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연후에는 우리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정당하게 발표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할 말을 하고 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시대적 화두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이냐? 지금 아시다시피 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실제적인 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폭염이나 폭우를 당했을 때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한때 그러겠지,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기후위기 극복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가을에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 평균 83mm 정도 아닌데 그 해에는 340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종한 시금치의 거의 60% 씨앗 자체가 그냥 멸실되어 버렸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한 20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 해는 사실 재파종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시금치가 그대로 멸실된 그것이 손실로 남았습니다. 또 비교적 가까운 2018년도에는 봄부터 냉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산물 중에 하나인 마늘, 시금치, 고사리 중에서 고사리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체 소출의 26%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가까운 또 2020년에는 54일간의 장기 장마가 이렇게 닥쳤습니다. 또 장마 끝에 집중호우도 와가지고 구리에서부터 소가 이렇게 떠내려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장기 장마로 인해 가지고 30년 만에 벼멸구가 창궐을 하고 이른바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50%의 수확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우리가 그 재산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짧은 역사지만 한 1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인류가 이대로 방치되면은 인류 자체가 그 멸종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2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1.5도 아래로 묶어두도록 전 세계가 노력하기로 한 파리 협정이 체결된 지도 7년이 넘었다. 하지만 WMO 세계 기상기구는 현재 추세대로 가면 지구기온 1.5도 상승이 빈번해지며 5년 안에 마지노선이 깨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1.5도가 깨지면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과거보다 8.6배, 폭우는 1.5배, 가뭄은 2배 잦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해에서 기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민 씨의 목소리다. 우리나라 말로는 돌이킬 수 없는 소위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말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온도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온도에 맞춰서 빙하가 녹죠. 그 다음에 우리 시베리아든지 그린란드에 있는 얼어있는 땅들이 녹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 그 심해에 있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갇혀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이드레이트라고, 하이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이트는 비율. 물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이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결합해갖고 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5도, 지금 현재 1.5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래는 과학적으로는 2도입니다. 근데 1.5도는 우리가 좀 더 깐깐하게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1.5도인데, 요거는 지금부터 2도가 아니죠. 소위 말해서 2도라 이야기할게요. 지금부터 2도가 아닙니다. 200년 전보다. 지금 현재 1.2도가 올랐으니까 좀 넉넉 잡게 잡으면 0.8도가 남은 것이고, 우리가 1.5도를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0.3도밖에 안 남은 것이죠. 그 온도의 상승이 가파라지다. 산업혁명 초기 때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어요. 서서히 올라갔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2010년 정도 들어오면서 이 온도의 상승폭이 급격해졌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제 온도가 열이 이제 많이 갇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지구에. 친환경 산업 구조를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저는 탄소세가 필요하다. 그 돈은 그대로 고스란히 친환경 구조를 만드는 곳에. 그래 되면 우리나라 저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저는 할 거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가 봐도 지금 그 티핑 포인트 단계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판단하는 과학이 10년 뒤에는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1.5가 올랐을 때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메탄하고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터가 군청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의 과학이 맞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5년, 넉넉 잡아도 5년 안에는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심각하다.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또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과학자들은 탄소를 비롯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6차 대멸종의 시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6차 대멸종의 전초전이라고 봐요. 6차 대멸종은 5차 대멸종이 6,500만 년 전에 있었는데 6,500만 년 만에 다가오는 인류의 생존 위기예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못 느낀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5차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공룡의 대멸종이 있었던 시기인데 생명체의 75%가 죽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보면 지금도 그 종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그런 모든 징후들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생물 종 다양성 감소, 그 다음에 미세먼지로 상징되는 각종 그 대기 중의 오염 물질, 바다 산성화, 토지 이용이 너무 지나치게 됨으로써 자생력 회복이 안 되는 상황, 질소나 인이 또 화학비료 많이 써가지고 바다로 유입되면서 바다에도 안 좋은 영향, 미세 플라스틱 이런 그게 이제 지구 한계선 개념을 개념화해갖고 9가지 지표,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실태, 그 다음에 물 부족 사태, 바다 산성화, 질소나 인 같은 물질이 지나치게 과잉 생산 등등 해가지고 공기 중, 그 다음에 지표면, 그 다음에 물이나 바다 문제, 이 경우를 이제 다 통틀어서 9가지 지표에서 지구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9개 중에 6개 이상이 위험한 상태로 한계선을 넘었고, 나머지 3개 정도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6차 대멸종의 전초전이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살아가려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대기 온도를. 그런데 이미 1.1도 정도 올라갔다는 거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0.4도 정도 안에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 긴 세월 동안에는 6차 대멸종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긴 세월 동안에 인류가 살아온 방식을 되돌아볼 적에 자본주의 역사가 유럽을 기준으로 길게 보아도 700년이고 짧게 보면은 산업혁명부터 치면 한 300년밖에 안 돼요. 6,500만 년 중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주로 해서 또 대량 폐기까지 하는 이 경제 시스템이 불과 300년밖에 안 됐는데 산업혁명 이전보다 그 이후에 온도가 1.5도를 초과해서 이 세기 말이면 4도 내지 5도 올라갈 거다라는 과학자들의 예측이 나오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수명을 다 했다. 왜? 인류의 종말을 예고할 정도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기대고 믿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 죽는데 나를 죽이는 체제를 왜 옹호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헤어지기 싫어하죠. 그리고 막상 위기가 닥치면 자기한테는 무슨 대안이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우리에게 생존의 기회가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해 6차 대멸종의 전초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걸까? 강수돌 명예교수가 말하는 대안을 함께 들어보자. 그 이제 대안으로 보면 가짜 대안과 진짜 대안이 있다. 그럼 가짜 대안은 뭐냐?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후 위기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별 문제 없는데 뭐 그래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는 기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신기술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근데 그 핵심은 새로운 상품을 팔아먹는 것이고 여전히 문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전략. 세 번째 대안은 이제 기술주의보다 좀 더 포괄적인데, 소위 ESG 경영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또 SDGs라든지 또는 그린 뉴딜과 같이 어찌 보면 관리주의 이 접근 방식이라, 아까는 기술주의, 기술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기술 플러스 총체적으로 사회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를 잘하면 된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그린 기술과 이 디지털과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합쳐가지고 크게 보면 녹색 자본주의로 이행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짧게 말하면 더 이상 이 잘 살기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통해서 모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먹고 조금 싸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먹고 조금 싸자의 논리인 거야. 그러니까
소박하게 더불어서 살자. 예전에 자발적 간소함의 철학, 자발적 가난의 철학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로 홍수에 내몰리거나 산불이 나서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뭐 야생동물도 수십억 마리가 죽고 뭐 이런 사람들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내몰린 다음에 그야말로 과거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 단계까지 안 가고 근원적으로 생각해서 실천한다면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근데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런 걸 내다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결론은 뭘까요? 이왕 죽을 거 끝까지 내몰린 다음에 뭐 새 출발을 하자. 이게 답일지 지극히 힘든 지경으로 가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하자가 답일지. 저는 미리 준비를 하자가 그야말로 보편적인 답이고 예를 들면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말만 듣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답일지 아니면 지혜롭게 사태 판단을 하고 빠져들기 전에 힘을 합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답일지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배워야지 우리가. 역사적 패턴과 특정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역사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와 같은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영향과 그것이 현재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자.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생산 소비 이런 형태로 말하자면 지구와 인간이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정 생산, 적정 생활, 적정 순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큰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공공성 역시 그게 이제 탈자본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공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을 사유화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을 강조하자는 것은 그런 사유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성이나 자연성을 우리 모두가 향유하는 것으로 만들자. 우리는 모두가 그레타 툰베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레타 툰베리는 지금 만 20살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미 만 15세 내지 만 16세 때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를 듣고 굉장히 심각했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후위기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 상태를 의사한테 데리고 갔더니 자폐증이라고 오판을 한 거지. 사실은 얘가 저항한 건데. 그래서 마침내 만 15세, 16세가 되던 만 15세 때죠. 2018년도 가을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금요일마다 학교 파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청소년 행동 이런 붐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기후정의 행진 뭐 이런 게 일어날 정도로 이제 세계적인 문제의식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움직임들은 주변화되고 예를 들면 TV나 신문의 뉴스에 메인으로 잘 안 뜨고 그냥 곁다리로 다루어지는데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존 문제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온 경제성장의 신화나 경제발전의 신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어찌 보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되고, 그레타 툰베리가 왜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막 불이야 하고 불 끌려고 하듯이 지구라는 우리들의 집에 불이 났는데 왜 아무도 모르는 척 하나요? How dare you? 도대체 어떻게 감히 그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 제기,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 모두가 던져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그레타 툰베리가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해외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와 영국의 런던, 그리고 미국 뉴욕의 시민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대표의 말이다. 2019년도에 이제 시민들이 뉴욕주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시민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 법이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입니다. 기후 리더십의 그 목표는 공동체에서 주민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게 그 법인데, 그 법에 모든 기후와 관련한 주의 예산, 펀드, 심지어 민간 투자금조차도 40%는 혜택을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2014년도에 낸시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불면서, 그때 흑인계, 라틴계, 뭐 이런 또 임금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고 해안가에 사는 마을들이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때 주지사가 기후변화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기후변화법을 만든 그 핵심이 대기업한테 그 태양광 풍력 이런 건, 이게 재난을 이용해서 대기업이 돈을 버는 이런 걸 우리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해서 재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지사가 그렇게 재난을 이용하려고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피해를 본 주민들이 단체들을 구성해갖고요. 한 30개 정도 단체들이 항의를 하러 가죠. 뉴욕을 재생하지 않은 뉴욕 리뉴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2014년에 그래 가서 항의를, 아니 왜 피해는 우리가 받는데 돈은, 혜택은 대기업이 보니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그들이 타운홀 미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뉴욕주 의회를, 주로 보수 세력들이 장악을 한 의회를 싹 다 바꿔버립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2019년도에 5년 만에 그들이 싹 주민들이 다 바꿔버리죠. 뉴욕주에서 그래서 만든 법이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법이고, 거기에 40%의 모든 그린 뉴딜이든 기후와 관련한 예산이든 펀드든 심지어 기업에서 거두는 기금이든, 이것은 40%는 무조건 주민들을 위해서, 기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내놔야 되고요. 그 돈을 갖고 지금 한 뉴욕주 주민들이 1900만 명인데 현재 950만 명, 반이, 그 뉴욕주 사람들 반이 여기에 여기 참여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지어 시민들이 직접 기획도 하고요. 마을이 거의 한 마을이 지금 한 330개 그 공동체가 참여를 하는데, 한 공동체가 거의 보면 3만 명 정도거든요. 남해군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거의 남해군 비슷하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면 태양광이나 지붕 위에 태양광도 없고요. 그 전기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결정을 누가 하면 그 마을이 다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 업체들이 와서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입찰도 주민들이 다 합니다. 결정을 다 하죠. 그리고 기획부터 해서 실행, 그거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요. 혜택도 주민들이 다 보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 모델들을 뉴욕주에서 만들었는데,
한 마을을 보면 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음식물 쓰레기, 기후교육,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땅을 살리는 어떤 그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한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남해군에서도 기후행동 1번지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모델, 우리가 스스로 이제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시민이 주도하는 사례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오기출 프리나시아 대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2018년도에 혹시 뭐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크롱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프랑스 온실가스 줄인다고 중유세로 인상합니다. 그랬더니 기후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시민들이 막 달라든 거죠. 달라들어서 불도 지르고 뭐 엄청난 데모를 했는데 그게 노랑조끼 운동이 받습니다. 그런 시민들이었는데 2019년 9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을 합니다. 기후시민의회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노란조끼 운동하는 그 당사자들한테 기후시민의회를 할 테니까 그 기후시민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100% 다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냥 일반 시민으로 구성합니다. 150명. 뭐 연령별을 교육 지역별 일 안배를 했어요. 했는데 청소년들도 들어가고 뭐 학생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노인들도 들어가고 했는데 의심을 했죠. 사람들은. 150명이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됐는데 기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2019년 9월 달에 시작할 때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서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주어졌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40% 프랑스가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그 문제 하나인데요. 9달 동안 활동한 다음에 저희 149개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제안의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볼 때는 자기 얘기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법을 실제로 이제 기후시민의회가 149개 제안 중에 146개가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50명의 그 기후시민의회가 시민들이죠. 지금 뉴욕주도 그렇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시민들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이 힘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거대한 정치가 바뀌어도 거대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남해 기후행동 1번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바로 시민의 역량과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남해에서도 이런 행동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민행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현태 전 군수의 말이다. 8월 20일 날 남해군 햇빛발전 협동조합 산자부에서 이렇게 공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또 이 회원이 50명을 넘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 단위 연합회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튼튼한 우량알을 지금 하나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햇빛발전 1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햇빛발전 1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했던 포도송이 하나하나를 모아서 빌트 폴트리트 시처럼 정말 828%가 아니라 1000% 정도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매달 햇빛 연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속도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제안하는 건 뭐냐. 주민투표를 하자. 주민투표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우선 적극적인 단체들이 있다. 아까 동구동네 협동조합도 있고 우리가 토종 씨앗을 한 데도 있고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국민행동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국민선언을 하자. 그래서 이 단체들이 초기에 액션 그룹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계속 홍보해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다음 군수선거 때 공약을 딱 내거냅니다. 우리 주민투표 해가지고 2050년이 아니라 10년 당기자.
공장 하나도 없는데 무슨 2050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10년 당겼어. 204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 딱 우리 남해는 이루어내자. 그렇게 해야 내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남해군이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제안드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갑시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의 식량 시스템도 도전을 받고 있다. 남해에서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남해 여성 농민의 구점숙 사무국장의 말이다. 남해군 여성 농민의 토종 씨앗 사업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토종 씨앗 지키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기후 위기의 대안에 대한 관점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 종자는 거의 산업화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그 영업 이익을 위해서 종자를 육종 개발하죠. 근데 그 종자들은 F1 종자로서 불임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들은 자가 채종이 안 되거나 또 하더라도 불량가 또는 기형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채종을 하지 않고 못합니다. 근데 씨앗은 원래가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무기물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기후, 토양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유기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을 때 종자도 같이 그 지역의 토양에 맞는 씨앗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구입하는 대부분의 종자들은 불임 종자고 또 외국에서 그 현지 기후에 맞게 개량되어 왔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과 올해 남해의 시금치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졌죠. 농민들이 이제 서로 피해를 보는 건데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검증이 되었는가 좀 궁금할 따름입니다. 씨앗은 그렇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형질을 보존하는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토양에서 계속 키워지고 또 키워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가 채종 가능한 종자가 즉 저희들은 토종 종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토종 종자를 지키는 것이 기후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설립한 남해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문경호 이사장은 시민의 노력으로 남해의 제1호 햇빛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의 벽도 높다. 예, 일단 뭐 우리가 남해군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공공 건물, 옥상 그리고 공영 주차장 이런 시설에 학교 이런 시설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담당자들을 다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터미널 옆에 공영 주차장 거기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일 1호로 생각하고 가서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문의를 하니까 거기는 앞으로 뭐 터미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해군 터미널을 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개발 행위에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런 상위법이 있고 그 일단 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법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또 제 5항 6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2020년 6월 23일 날 개정돼 있고요. 또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조례안이 2020년 6월 23일 개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는 공무원 담당자들은 안 된다 하지만은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군수 면담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문의해 보니까 제1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붕이 누수가 많이 되어서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또 성명초 같은 경우는 건물이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라서 안전 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또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네요. 상주 송정 해수욕장 주차장에 가서 거기 권영회 회장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공무원 담당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겠어. 도시계획과 가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또 해수욕장 시행령,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총계는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것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실제로 현장에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판을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나 제도상 국민 인식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이게 좀 앞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속도감 있게 나아가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일 먼저 이제 국민들이 인식 전환을 해서 꼭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예. 태양광 꼭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 남해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예. 그런 국민 인식 전환이 먼저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 행정이나 군수나 공무원들도 마음을 이 일이 태양광 우리 기후위기 시대를 살면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무원들 만나고 해보니까 일단 군수님이 마음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국민 대상으로 강연회나 교육을 학교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 정도 다 집집마다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범마을을 일단 정해서 한 마을에 시범마을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하면 또 우리 남해군에 있는 221개 마을 전체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남해군 자립하는 마을로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국민들이 그런 인식 전환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협동조합에서 국민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 주민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가 쓰는 전기 내가 만들어 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집마다 마을마다 태양광을 해서 우리 남해군의 에너지 자립 도시가 되면 바라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기후위기 기차의 종착역은 어디쯤이고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점점 더 빨라지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악순환을 재사용,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 우리 남해 군민들은 가까운 지난 시간들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해 기후위기 군민행동회원 정현태 전 군수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 대전환을 해야 된다.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대전환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해군의 전략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고 또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내고 삶 자체를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을 갖다 우리가 구체화시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정현태 전 남해군수의 말처럼 기후위기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전환의 시작일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